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5월 3일. 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내일은 일요일,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은 또 월요일, 그리고 5월 6일 마침 부처님이 이때 오셔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은 화요일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집니다. 자, 서영석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 문 닫는 소리,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시는 소리. 이게 녹음 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거 다 들립니까? 예.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10년 전인 2004년 7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의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는 이번 김선일 씨 사건을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참담한 심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자국민이 실종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선일 씨 한 사람의 비극에도 분노하던 박근혜 의원. 대통령이 돼서 나라 밖도 아닌 국내에서 300명의 인망이 실종되거나 주검으로 발견되자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 비어와 루머가 많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말과 유언 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자 이런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어떤 전직 대통령의 말.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은 정권은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죠. 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죠.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 투자는 분배 정책, 좌파 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감세 정책을 제안합니다. 얼른 계산해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끔찍해요. 어저녁에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네. 서울 지하철 상왕십리역. 제가 왕십리에서 한 35년 살았습니다. 30년 살았습니다. 그래요? 예. 오. 예. 바로 왕십리에서 예. 상왕십리를 오는 네. 그게 몇 호선이죠? 2호선. 네. 예. 2호선 열차의 추돌 사고였죠. 제가 다닌 학교가 성동고등학교라고 그 상왕십리 다음에 신당역 쪽에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70여 명이 다친 걸로 나오는데요. 예. 연합뉴스 또 욕먹었습니다. 연합뉴스. 예. 예. 처음에는 예. 뭐 다친 사람 없다고 나오다가 예. 2부에서는 뭐 한 10명 다쳤다고 그러다가 3부에서는 또 한 40명 다쳤다고 그러다가 예. 4부에서 170명 다쳤다고 나와가지고 예. 야 니들은 예. 세월호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냐 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죠. 근데 뭐 연합뉴스를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뭐 한 170여 분이 이제 다쳤는데 네. 이 사고는 물론 제동장치와 그리고 열차와 열차 사이의 거리를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장치. 그래서 열차와 열차 사이가 일정 간격 넘어서 가까워지면은 자동적으로 서게끔 돼 있는. 제동장치가 돼 있는데 그쪽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예. 그 장치를 도입한 사람이 바로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이 오세훈 때. 그게 무인 운전 장치를 도입을 하면서 네. 메트로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네. 하여튼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들은 네. 사람 자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비정규직화하고 사람을 자르려면은 네. 결국은 운전을 자동 운전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네. 해가지고 무인 운전 장치를 도입하면서 예. 자 무인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깝고 뭐 추돌 위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적으로 거리를 감지해서 제동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LTO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걸 이제 도입을 했는데 만약에 망가지면은 뭐 대행사고 초대행사고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인 운전 장치를 도입을 하긴 했는데 예. 결국은 이제 노조들 파업도 하고 시민들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없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이제 사람은 역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예. 자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출근길에 전철을 타보면요 예. 거의 뭐 반정거장 간격으로 전철이 계속 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동 거리 감지 장치에 고장이 나면은 추돌 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라고 지금 이렇게 아마 추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고에 대처하는 예. 지도자의 자세라는 측면에서 어제 박원순 시장의 물론 이제 이런 일 자체가 있었던 것 자체는 나중에 다 조사를 해서 뭐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예. 박원순 시장은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직접 바로 현장으로 가가지고 네. 현장 상황실을 본인이 장악하고 예. 그리고 사고 처리를 지휘를 했고 예. 그리고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뭐 사실 서울시장의 책임이죠. 서울 메트로는 이제 서울시 관할이니까. 예전에 서울 지하철 공사였죠. 예. 서울 메트로로 이름을 바꾼 건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와 예. 이게 완전 확연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예. 이게 이제 어쩌냐게 사실 사고보다도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번 변희재는 다 박원순 책임이고 뭐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자기는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 친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네.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약간. 그 문제가 있고.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고야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일 좋은 거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예방을 했어야 했죠. 박원순 시장도.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책임을 질 만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게 예. 이제 서울 지하철의 그 전동차의 예. 그 내고 연한이라든지 예. 이런 걸 또 관할하는 곳은 예. 그 철도공사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럼요. 철도공사 코레일. 그렇죠. 국가가 운영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동차의 뭐 부속품 네. 이런 것들도 다 코레일에서 받아가지고 예. 전동차에 다 준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이번에 불량 브레이크를 납품받고 뇌물 받았다고 한 이틀 전인가 JTBC가 예, 그 보도가 났죠. 예. 그리고 그 전동차의 내고 연한은 서울 메트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철도공사와 관련된 그쪽 관련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관련 법령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15년 쓰고 15년이었는데 버리도록 돼 있는데 예. 지금은 내고 연한이 없습니다. 뭐 괜찮으면은 뭐 10년 1000년 써도 돼요. 예. 이걸 2009년도 했으니까 MB 정부 때 이명박 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다 이유를 따지고 올라가면은 예. 이명박이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번에 그 세월호 사고도 이명박 때 다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무슨 경제 효과 200억 그게 보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한 20년만 그 태울 배를 30년까지 쓸 수 있도록. 근데 30년 넘는 배도 수두룩하대요. 지금 뭐 연안 여객선들 또 어디 두 군데 엔진 고장으로 울릉도 가다가 그것도 회항하고 이런 사고도 일어났는데 여하튼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원순 시장의 그 대처 능력을 사실 이제 평범한 거죠. 예. 의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내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은 네. 응당해야 될 일인데 네. 뭐 변희재 씨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와 너무나 비교가 된 거예요. 박근혜는 뭐 현장도 늦게 가고 뭐 총리 보냈다가 뭐 거기서 또 장관들 라면 처먹고 온갖 추대를 다 부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놈은 보상금에서 장례비 빼라는 이지랄 떨고 이지랄도 뜨고 어떤 놈은 거기서 기념사진 찍다가 걸리고 치킨도 시켜 먹고 온갖 호화 펜션에서 처자고 자빠져 자고 이 정말 참 그 박근혜 정부 꼴불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안산단원고에 합동분향소에 분양 가면서 연출하고 그리고 위족 아닌 분을 불러다가 조문객이 위로하고 예. 그리고 또 그 표정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 분석해 놨더라고. 슬픔의 표정이 아니라 짜증과 분노의 표정이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렇죠. 예. 근데 그 지상파에서는 그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조문할 때 유가족들이 피해자들이 마구 항의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낱낱이 다 들립니다. 지상파를 제외한 네. 실제 그때 당시를 잡은 동영상에는 보면요. 예. 이런 태도를 보인 데 반해서 박원순 시장의 평범한 대처, 즉각 본인이 장악해서 그리고 뭐 저도 옛날 인터넷 매체를 운영할 때 제 이름도 그 발행인으로 그때 등록이 돼가지고 서울시 출입 기자가 있었던 때문에 서울시에서 뭐 보도자료 쓰면 매번 문자로 와요. 어쩌냐게 그냥 한 시간 한 30분 간격으로 계속 언론 보도자료가 오더라고. 네. 이제 왔다고 문자로 뜨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대단히 표준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비교되면서 박원순의 대처 능력이 부각이 됐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서 사실 차기 대권과 관련된 유력한 인사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은 거의 실종됐어요. 물론 문재인 의원이야 뭐 당직을 맡고 있지 않으니까 실종됐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안철수 의원은 공동대표 아닙니까? 예. 그래도 문재인 의원도 불만은 많죠. 문재인 의원도 사실은 뭐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고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사실 당선됐을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뭐 개인 성명이라든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안철수 문재인은 밑으로 내려받고 박원순이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또 올라온 어떤 글을 보니까 네. 국토교통부에서 네. 어제 서울 지하철 사고와 관련해서 네. 대체 이동수단 지원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벌써 버스 증표냈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벌써 버스 증표냈어? 예. 그러면은 변인식 쪽에 있는 무리들은 그러겠네. 예. 아니 세월호 때도 일본에서 도와준다니까 노 하더니 박원순도 노 하는 거야? 그러겠네. 예. 아니 세월호 때는 없으면서도 노 했고 예. 언딘한테 몰아주려고. 뭐 미군의 도움도 예. 일본의 도움도 다 뿌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아니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결국은 자기들이 대처를 잘못했다라는 예. 비난을 받을까 봐서 네. 일단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하고 예.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사실 인명구조에는 예. 국경도 없고 부처 이익도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온갖 이야기들 다 나오는데 보면은 언딘 해경이 계약을 했나요? 언딘가? 여하튼 언딘에게 뭔가 실적을 몰아주기 위해서 다른 곳의 구조 자체를 막은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자, 지지율 얘기 한번 해보죠. 아니, 예. 그래도 왜 이렇게 높아요? 40%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국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이 곤란과 고통에 처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로는커녕 거의 조롱하다시피 하는 이 정권의 수장 아닙니까? 네. 지지율이 40% 이상 나왔다는 거는 아니 또 어디 공개하기가 민망해요. 전 세계 언론이 보면은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아니 이유야 있죠. 여론조사 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지지율의 추이부터 조금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어제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은 한국갤럽. 예. 최시중이 있었던. 예, 한국갤럽은 좀 보수적입니다. 예. 이제 보수적이라는 거는 지지율이 좀 뭐랄까 이 보수 계층에 좀 유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아주 짜게, 청밀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수 정치 세력에게 좀 더 이롭게.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한국갤럽은 지금은 이거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휴대폰 전화를 했나? 휴대폰 전화를 했구나. 과거 한국갤럽은 전화번호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화번호부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전화를 유선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의 비율을 이제 높이고 있는 그런 추세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48%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다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잘 나갔을 때는 59%. 70%. 그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고. 예. 그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최저점에 달했을 때는 2013년 3월 인사파동 때 그야말로 온갖 허접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전부 다 그냥 장관 이런 데다 내놔가지고 온갖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명박 때보다 더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얻었거든요. 그때 41%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하다가 윤창중 때 52% 나왔고요. 철도파업 강제 진압 때 48%까지 내려갔었는데 예. 다시 이 갤럽 조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59%까지 갤럽에서는 59%까지 올라갔어요. 최고치가. 예. 그러다가 지금 48%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추인데요. 예. 아까 71% 나온 것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는 휴대전화를 30% 반영을 해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리얼미터 조사가 더 정확하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무려
71%나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사실 믿을 수 없다. 이 논란도 한때 좀 있었죠. 예. 그게 뭐 여론조사를 엉터리로 조작을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 거의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여론조사 기관이 만약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뭐 그 순간으로 끝나는 뭐 거지.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예. 그냥 장사 정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극히 이제 범죄적인 행태는 이제 일어나기 어렵다고 일단 보는 게 맞는데요. 리얼미터 쪽의 그 표본에 약간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리얼미터는 1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하루 안에 조사를 끝내야 됩니다. 오늘 예를 들어 700명하고 내일 또 700명 하니까 오늘 700명 무조건 조사를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20대, 30대는 응답 비율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 50대, 60대는 응답 비율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니 50대, 60대 응답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느냐? 예. 이제 이런 그 비판이 일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다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20, 30대 응답 비율이 낮아도 인구 비례로 보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20대의 응답이 5명밖에 안 됐다. 네. 그러면은 실제 인구 비례를 했더니 200명분이 된다. 그러면 곱하기 40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정을 해줘요. 보정을 해주는데 문제는 20대, 30대 응답 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한 명이라도 잘못 응답을 해서 그것이 보정될 경우에는 오차가 몇십 배로 증폭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리얼미터의 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원래 이 여론조사 보도를 할 때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저걸 꼭 얘기를 해줘야 되죠. 한국갤럽 2일 발표한 4월 5주차 조사 결과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 48%. 예. 2주 전 2주마다 합니다. 한국갤럽은 조사보다 59%보다는 무려 11%포인트나 떨어졌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0%입니다. 2주 전, 즉 28%보다도 무려 12%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지지율이 37%에서 24%로 30대의 지지율이 42%에서 28%로 젊은 정치율이 대폭락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 걸기 방식 전국 성인 1,008명 대상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신뢰 수준 95% 응답률 19%였다. 이런 얘기를 보통 이제 해줘야죠. 선거방송 때 이거 안 하면 또 걸립니다. 예. 벌금 내요. 예. 그래서 이 우리 벌금에 민감한 저라서 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디오피니언과 내일신문의 조사에서는 30%까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왜 그러면은 아무리 떨어져도 그것도 39%가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는 48%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나왔는데 40% 초반, 30% 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냐? 방금 우리 김영민 국장 얘기했던 대로 예. 아니 여론으로 보면은 예. 10%가 나오다 시원찮을 판인데 예. 어떻게 40%가 나오느냐?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 지지계층이 예. 우선 50대 이상 예. 연령층 박근혜 지지율도가 이런 세월호가 있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율이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그 이제 고재열 시사인 기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지지는 어떤 객관적 평가 이런 것이 아니라 혈통에 대한 지지다. 예. 그냥 무조건적 지지. 50대가 이번 48%에 나온 이 조사에서도 50대는 64%가 박근혜 대통령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64%가. 60대 이상은요, 77%가 잘한다고 했습니다. 예. 우선 이 50대 이상의 연령층들의 견고한 지지, 이게 박근혜의 지지도 폭락을 막아주는 요소고요. 두 번째는 대구 경북 지지율입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이 이 국면에서도 69% 나왔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이 한 7, 80%의 지지율을 보장해주고, 예.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50대, 60대가 60% 이상의 지지율을 보장해 주니까 네. 아무리 떨어져도 40% 밑으로 잘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좀 아셨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합하면 1,2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여기에 그 여론을 어느 정도 잡지 못하면은 야권에게는 앞으로 집권의 기회가 없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게 이제 아슬아슬해요. 말하자면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50대, 60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의 후보는 참패는 안 합니다. 그래 역대 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새누리당이 완패를 하진 않았어요. 120석 얻었잖아요. 참패는 안 합니다. 예. 대신 이기면은 대승하죠. 그렇죠. 수도권까지 이제 휘어잡을 경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30만 표, 노무현 대통령은 50만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반면 그 김영삼 씨가 김대중 대통령을 이겼던 92년 대선에서는 300만 표인가 차이 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명박 씨가 정동영을 이겼을 때도 한 400~500만 표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기면은 이렇게 대승을 하고 예. 쉽게 얘기해서 호남 포위를 시키고 나머지 지역이 표를 몰아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압승. 그리고 영남을 고립시키고 지역적으로는 계획 진보 세력들이 뭔가 대연합을 이루면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이런 구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지난 선거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긴다 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거 부정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이게 압승을 할 때는요. 예. 선거 부정을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정동영을 이겼을 때는 물론 정권도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할 수도 없었지만은 선거 부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네. 500만 표 차이 나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네. 아무리 뭐 전산 조작한다는 그런 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이게 표를 이렇게 투표함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서 500만 표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큰 표차가 날 때는 부정선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 현재 야권이 이길 때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이겼단 말이에요. 30만 표, 50만 표. 예. 자, 이럴 때는 부정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조금만 조작을 해도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당에서 이번에도 혹시 유혹을 느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유혹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죠. 아니, 사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국정원의 박근혜 당선시키기 부정선거. 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부정선거. 예. 기타 등등 동원할 수 있는 선거와 관련해서 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동원된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 예. 이런 부정선거로 야권의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다. 네. 라는 확신이 선다면은 예. 그리고 이기면은 안 드러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또 하겠다는 유혹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권은 최소한 정권 바꿔서 한 서너 번 집권하기 전까지는 예. 그렇게 시스템을 완전히 싹 바꾸기 전까지는 항상 부정선거를 감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께서는 왜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영남에 새누리당 몰표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뭐 딱히 분석한 적은 없지만은 예. 아니 우선 그렇다고 또 새누리당이 말이죠. 지역 감정이죠. 제일 큰 게. 부산 울산 영남 대구 경북을 특별히 잘 살게 해준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영원한 지역 감정이 예. 가장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 같은 분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나 경상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라도당의 이 전라도당이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후보다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호남이다라는 소문이 경상도에서는 쫙 돌았었어요. 아니 우리 김용민 국장도 뭐 고향이 호남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예. 그러니까 예.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그런 소문을 확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원함 대립이 가장 큰 원인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남은 다 합치면 12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호남은 다 합쳐봤자 한 400만 되나요? 300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광주, 전남북을 합쳐도. 그렇죠.
무려 3대1, 4대1의 편차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4대1이죠. 여기 300만이고 저기는 1200만이면은 1300만이라고 하는 분도 있네 보니까. 거의 이제 따따블 스코어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역 감정이 바로 하면은 예. 사실 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충청도 유권자가 호남 유권자를 추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충청도가 이제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늘죠. 또 지역 균형 발전, 또 수도권 개발 제한 정책 때문에 뭐 경기도 살던 분이 천안가 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권이 앞으로 무슨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수도권은 확실하게 이겨야 하고 충청과 호남을 확실하게 잡아서 서부 벨트를 확고하게 이 승기를 잡는 벨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이건 뭐 앞으로 어떤 선거든 승리를 보장할 길이 없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결국은 영남에서 선전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몰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기진 못하더라도. 그게 노무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 김대중 당이다. 그러나 김대중 당, 김영삼 당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라 망한다. 그래서 나는 그 야당의 적자가 DJ 당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당이 있는 거다. 그러니 DJ 당으로 내가 공천받은 거 맞다. 그러나 날 찍어야 된다. 이렇게 선거운동 했는데 결국 한 번도 당선 못 했죠. 대통령은 됐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출마해가지고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사실은 조경태 의원의 그 행보가 이해가 되는 거야. 노무현도 못한 걸 내가 했는데 내가 노무현 이상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문재인보다 못한 게 도대체 뭐야.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문재인은 한 번 됐지만은 자기는 3번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경태의 그 멘탈리티가 그래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에도 어디서 많이 얘기했는데 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대구 경북의 이 박근혜에 대한 혈통적 지지 요 배경은 이런 게 아니겠는가. 사실은 대구가 가장 진보적인 도시였다는 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일제강점기만 해도 뭐 벌써 뭐 동양의 모스크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대구가.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 거의 박정희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지역, 소외. 이게 뭐냐면은, 이게 평양이 주체 사상의 도시가 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쪽은 마이너스라면 플러스구만. 아니, 둘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이나 대구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과거의 수도였단 말이죠. 대구는 수도라고. 경주. 뭔가 경주 가까우니까. 그 평양도 고구려의 또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잘 나갔는데 한때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선시대 이후로 서울에 다 밀린 거지. 그 서울을 질투하는 건 아니고 뭔가 자기들이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서는 그런 길은 없겠는가 했는데 통일신라 이후에 경상도가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박정희가 있었다. 이 박정희 신화가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다시 경주를 이 대한민국 땅의 중심으로 대구 경북을 대한민국 땅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분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시고 그분은 거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이런 인식이 거기서 심어진 것이고 평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김일성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뭐 수백 년간 소외됐던 곳을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거 아니냐? 그렇죠. 특히 그 평양 같은 경우 거기도 진보적인 도시였어요. 대구나 평양이 진보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서울의 주도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다른 무슨 문물이든 문명이든 얼마든지 들어와라. 우린 다 수용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래서 사실은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아니 외래사상 중에 외래사상인 기독교가 평양에 털을 닦는다? 상상하기 힘든 건데 그만큼 평양이 굉장히 외부 문명의 이 수용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구는 빨갱이 사상의 중심이죠. 좌파 사상의 중심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평양은 주체사상
김일성 왕조의 어떤 거점이 됐고 또 이 대구는 또 박정희 왕조의 거점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국회의장 했던 이효상이라는 인간, 그 지역 감정의 아주 달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시 어마어마하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런 대구 경북이 다시 역사의 중심지가 된다.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지가 되더라도 임금님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아니, 걔네들은 그게 먹혔다니까. 그 당시만 해더라도.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그러한데, 그러니까 미묘한 차는 뭐냐면은 부산, 울산, 영남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예. 그 부산, 울산, 영남을 보면은 아니 김두관이 경남지사가 되기도 하고, 부산에서 문재인, 조경태가 되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대구 경북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온도차가 있죠. 예. 그 전두환, 노태우의 거점이 또 대구 경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김영삼의 거점은 저기 부산 경남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온도차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었죠. 부산도 야도였고, 뭐 마산, 울산 말할 것도 없고, 예. 이제 그런데 결국은 3당 합당이 이 영남을 통일시켰죠. 그렇습니다.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영남이 이제 일체가 됐는데, 영남의 그런 지역 감정적인 균열, 또 역시 이제 부산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예. 근데 하여튼 이런 지역 감정적인 측면에서 참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거야말로 극복돼야 될 과제인 거죠. 아이고, 이게 참 이런 지역 감정 구도가 바뀌지 않고 있고, 지역 감정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게 부끄러우니까 결국 뭐 종북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좌파를 이야기하고, 이 지역 감정, 기득권 논리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진짜. 예. 이런 것들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부겸 같은 분은 대구에서 박정희를 인정하자,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죠. 박정희를 인정하려면은 한나라당으로 가면 되지. 뭘 뭐 굳이 야당에서 박정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하자면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하방 지역으로 내려가서 5년, 마을 10년, 공동체 운동. 5년, 10년, 20년을 목표로 한다면은 전 된다고 봅니다. 다 중앙에서 뭔가 국회의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내 고향이 먹어서 어디요 하면서 거기 내려가가지고 한번 지고. 지역 감정하니까 생각나네. 원희룡이. 아니 도대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대답하지도 않던 사람이 제주도 지사한다고 내려가가지고 내 고향 제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러니 참 그것도 인기 높다면서요. 아이고 참 이게 답답합니다. 예. 노래는 듣고 음악 한 곡 들을 시간이 됐군요. 그 우리 서 이사장님은 진주. 진주가 고향이시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왜 내 지역 감정이 이제 들어오느냐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내 고향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산청이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진주에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야당 출입하면서 뭐 출입하다 보면은 자기 출입처에 대해서 아무래도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당만 쭉 출입하다 보니까 이게 김대중 그때는 총재였지 이런 데에서 좀 호의적인 기사를 쓰고 이제 이러면서 뭐 방학이 아니지 휴가 때 이럴 때 시골 내려가면은 넌 자식아 기사를 왜 그런 식으로 쓰냐. 뭐 그게 좀 정폭이 되더니 너는 시끼야 경상도 진주가 아니라 전라도 진주놈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밑바탕에는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지역감정 아닙니까? 넌 경상도 놈이 왜 그 저기 전라도 김대중을 그렇게 잘 쓰는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무조건 내 편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진영 논리로 치환이 되면서 지역 감정이 말하자면은 그게 우리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능력이나 인품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그게 걸맞는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김대중 당 출신이냐 저 사람이 저기 노무현 당 출신이냐 박근혜 당 출신이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 이걸 나쁘다고 하는 거죠. 제가 모든 대구 경북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라는 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예. 대구 경북에도 한 30에서 40% 되는 분들 정도는 이런 낡고 고루한 이런 지역 감정, 이거 탈피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씨앗이 돼서 또 대구 경북의 어떤 건강한 변화를 또 불러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연령대 면에서도 똑같죠. 네. 50대, 60대라고 해서 다 갔지는 않죠. 네. 50대 기준은 한 30-40%, 60대는 20-30%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자라는 세대를 위해서는 결코 이런 식의 정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죠. 네. 저도 지금 58이니까 내일 모레 60입니다. 예. 50대에서 60대에 걸쳐 있는 사람인데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연령 대배를 갖다가 비판하거나, 일률적으로 한 지역을 매도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악용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또 불필요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긴 한데. 수많은 그랬더라면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뉴스를 보는 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구조된 승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 가슴에 묻고 끊임없이 왜 그때 그걸 못했느냐고 눈물 속에 되물을 겁니다. 구조대가 갈 테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던 가족은 또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저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말한 가족의 잘못도 아닌데도 그 가족은 내내 자기가 한 말을 곱씹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선한 의지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책해야 하는 사회라니 얼마나 미개합니까? 국민라디오 소아속 3분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추모하기 위한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립니다. 민권연대는 오늘 낮 3시 마로니에 공원과 홍대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진보당 마포구위원회는 성산동 성미다리에서 집회를 개최합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명동성당과 을지로 입구를 거쳐서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5시에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봐야 되겠네. 예. 민주실현 시민운동본부 회원 100명은 같은 시각 대한문 앞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을 위한 촛불 희망기원 집회를 연 다음 서울광장까지 행진한 다음 대한문 앞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서 못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합정동, 망원동, 석유동 일대에 노란 플래카드를 건 분들의 마음도 아마 같았을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예. 좀 수상한 동네예요. 예, 여기 동네가. 옛날에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예. 제가 항상 이 합정역에서 내려가지고 서서히 걸어오거든요. 예. 작년 언젠가에는 남재준 사태라는 플래카드를 큰 걸 걸어놨더라고요. 예. 야, 메세나폴리스하고 합정역에만 딱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는 뭐가 있어도 있다. 네. 또 언제는 저쪽 메세나폴리스에서 홍대 입구 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또 조그마한 포스터로 박근혜 퇴진, 남재준 사태 이런 그 포스터를
길거리에 그냥 빽빽하게 붙여놨더라고요. 이 마포 서대문 일대가 심상치 않은 동네입니다. 이 예. 동네에 이 사복 형사들이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진보 언론들이 몰려 있어요. 예. 그 공덕역의 그 한결에. 예, 저 뷰스 앤 뉴스. 뷰스 앤 뉴스도 그쪽에 있나? 공덕역에 있어요. 아, 공덕역에 있어요? 예. 그리고 광흥청역에 뉴스타파가 있고. 광흥청역에. 예. 그리고 합정역에 프레시안. 예. 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국민라디오. 예. 그리고 또 망원역에 오마이뉴스. 예. 다 있어. 또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저 망원역에 있는 거는 일종의 그 별관 같은 데고 오리지널은 저기 미디어 저기 시티인가? 같이 6호선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 6호선이지. 예. 있고 상암역. 모르는데 대흥역에는 뭐가 예. 있는지 알아요?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예. 그 문성근 대표 예.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대흥역에서 내려가지고 쭉 걸어가겠더라고. 그 밖에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연희동에 고발뉴스가 있고요. 예. 고발뉴스 연희동이 아니고 신촌에 있어요. 신촌. 신촌 쪽에. 그 이한열 기념관. 이한열 기념관. 예. 가까워요, 여기서. 여기서 가깝습니다. 예, 걸어가도 됩니다. 예. 아이고, 이 심상치 않은 동네네. 이 동네가 좀 좁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어떻게 강용석이 당선이 될 수 있었지? 뭐 몰랐으니까. 근데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랬겠지만. 또 이번에 또 나오면 될지도 몰라. 뭐 어떻게 저기 텔레비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진행자라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뭐 저는 강용석이 저보다 인기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 맞아. 예. 인기 있다고 꼭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선거 한번 나가서 느낀 건데 사람이 웃긴 컨셉으로 나가면요 절대 당선 못 됩니다. 이 우리나라 이 정치 문화를 보게 되면은 권력을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웃기는 사람, 이렇게 가벼운 사람, 이런 사람 절대 안 찍어요. 당선 안 시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김용민 국장은 낙검수에서 네. 자기 캐릭터와 전혀 예. 본질과는 다른 캐릭터 역할을 했어. 그게 김어준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아, 그래요? 아니, 김어준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내 정치 토크 하면서 우리 예. 김용민 국장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야, 정말 그 지성과, 감성이 적절 흘러넘친다는 걸 갖다가 절감을 했는데, 낙검수에서는 좀 뭔가 좀 약간 코믹한 그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네. 이게 자기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비춰진 거죠, 대중에게는. 강 변호사가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 정말 충고하고 싶어요. 네. 웃기는 캐릭터로는 절대 안 된다고. 네. 그건 제가 이야기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렇죠. 떨어져 봐야 알겠지. 예. 근데 예. 강용석이 됐다는 거는 아마 몰라서 그렇겠죠. 예. 그렇죠. 강용석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한나라당이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다 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2018년. 그때 뉴타운 광풍 때 된 거죠? 그렇죠. 네. 틀림없이 마포에다 짓겠다 그랬겠지. 안 봐도 비디오지. 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네.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이 정부 장례 지원단과 회의를 했는데 유가족 측이 이 현수막, 피켓, 어깨띠 제작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수막 문구 내용이 뭐냐? 내 아들, 딸들아 보고 싶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왜 구조가 늦춰졌습니까? 정부는 거짓말 그만하세요. 성금은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례 지원단은 이 장례 지원 취지와 맞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다라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경건한 분위기에 맞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 예. 박근혜가 또 사과가 미흡했다고 또 다시 사과한다면서요. 네. 사과를 100번 해본들 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이 이런 식인데. 아이고 참.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산무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무지, 무능, 무책임. 예, 두 개가 더 붙었습니다. 네. 무지, 무능, 무책임, 그리고 무공감, 무례. 예.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무례하다. 이겁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 참 아프게 들렸던 모양인가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목사 이런 종교인들 모아놓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자기도 마음이 무너졌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예, 예. 당연한 거지. 예. 근데 그러니까 나도 공감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갈 때 정도가 돼야 공감하지. 나머지는 공감 안 한다 그런 얘기구만. 아니 자기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감할 능력이 있어. 제대로 얘기를 했구만. 본심을 얘기했네. 박근혜 대통령은 공감할 능력이 있죠. 예. 어마어마하게 큰 일, 자기 자신에게. 예. 부모의 뭐 사망이라든지. 자기 그 직계가 예. 돌아가셨을 때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최측근 이런 사람들이 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능력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지만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공감할 능력이 없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근데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 실제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국민들 잘 모릅니다. 예. 대개 지도자들은 연출된 모습만을 그렇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연출, 특히 분향소 연출은 최악이었죠. 네. 표정부터 슬픔보다는 분노와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고, 그리고 분향소로 가다가 방향을 갑자기 돌립니다. 그리고 그 조문객을 조문하는 위로하는 그런 기상천외한 모습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이 됨으로써 물론 이제 청와대나 혹은 그 여당 측에서는 뭔가 조문하는 그리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 인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그 배우 자체가 워낙 냉혈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에게 비춰진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은 뭐 지상파 아니더라도 그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지상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 이외의 방송을 볼 수 없었던 시절하고는 달라진 거죠. 그 안산의 분향소 합동 분향소를 조문할 때 지상파에서는 소리는 절대 안 들려줬습니다만은 마구 그냥 유족들이 항의하는 소리, 막 꺼져라 나가라 하는 소리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유족 중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애원하는 그런데도 쳐다보지 않고 쳐다는 봤습니다. 그냥 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비춰짐으로써 아무리 연출을 해도 박근혜의 냉혈함, 공감 부재 능력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권력을 쥐는 순간 그 권력은 흉기가 된다. 실감이 나시죠? 예. 저희가 종이신문 특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문 제목은 라면 신문입니다. 라면 신문. 서남수 장관 라면 처먹는 거 제호에다가 집어넣고요. 만약 박근혜 정권 아래서 KTX 사고가 발생한다면, 만약 박근혜 정권 아래서 외부에 침략이 발발한다면, 그리고 박근혜 정권 아래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다면 라면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재앙뿐만이 아닙니다. 재앙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래서 라면 신문. 라면 신문. 라면. 라면. 라면 신문을 아니, 내가 왜 듣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느냐. 아니, 사실 이 국무TV 안에서 그 일을 할 사람이 김용민 국장하고 나 외에 누가 있어. 나머지는 다 바쁘잖아. 아니, 김 국장이야 워낙 바쁜 사람이지만은 워크홀릭인데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해야 될 거고. 사실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은 이런 아이디어에 뒷감당을 하셔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씹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그리고 외부 침략이 발생한다면 요 두 개 집필하시죠. 주말 동안에. 주말 동안에 안 돼. 주말에 할 일 많아.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까지 원고 마감 그때까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저도 한 나머지 2편을 쓰면서 이걸 완성을 해가지고
신문으로 만들어서 뿌려볼까 합니다. 라면 신문. 아이, 우선 귀에 개입부터 합시다. 예. 자,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오마이뉴스에 박정호 기자가 있는데요. 네. 오마이TV 담당 기자인데 이분의 리포트를 한번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이게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 오늘 오후 김항식, 정몽준, 이해훈 예비후보가 참석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 토론회.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이란 안내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경쟁적으로 후보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토론의 내용도 세월호 침몰 이후 최대 이슈가 된 안전정책 논의보다 박심 논란과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당신이 경쟁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시장 출마하라 권유하면 대통령 탄핵되는 거 모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 의무 위반해서 탄핵 당할 뻔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탄핵의 위기로 모는 발언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거 망친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현재 김항식 후보의 정책특보 그 사람 제가 시장이 되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의 이념을 문제 삼은 김 전 총리 측 패널을 향해 째려보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네.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째려보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표지를 천번을 찢었다.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사법적으로. 김 전 총리와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 도중 아직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세월호 침몰 사고 비유 발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제 자신도 공직을 오래 지낸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그 선장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참으로 반성을 해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죽느냐도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가 앞장서서 관련 법규, 민주주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시면 도대체 당내 경선은 왜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그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고 더 나쁜 사람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세 후보는 모두 세월호 희생자 추모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토론회에 나왔지만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는 차분한 정책 토론은커녕 후보들의 새 과시와 볼썽사나운 공방만 두드러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골때를 한마디로. 아니, 김항식이가 네. 박근혜가 내보고 출마라고 건의했다. 예. 이건 폭탄 발언이에요. 이혜원이가 그 탄핵, 그 얘기는 내가 어디 트위터에서 보긴 봤어요. 예. 봤는데 진짜 웃기네. 김항식이 진짜 정신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아니, 대법관 출신이라면서요. 글쎄 말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대법관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은. 아니,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인데,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일단 얘기를 할 차례야. 나 도대체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오히려 정몽준이 말이 네. 더 와닿네. 네. 진짜 우리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그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고 더 나쁜 사람이 아닌가 걱정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포함된다. 자기도 포함되는 거지. 그러면 저기 서울시장 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큰일 나겠네. 그리고 아까 세월호 선장보다 나쁘다고. 김항식이 쪽 패널로 나와가지고 정몽준이 째려봤다가 저기 강길모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프리전 뉴스 대표입니다. 아니 언론사 대표가 나와가지고
거기 패널로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하고 박원순이가 토론하고 있는데 네. MBC 사장이 나와서 패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고 참. 그런데 정몽준 의원 말도 웃겨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거 망친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현재 김황식 후보의 정책특보인데 그 사람 제가 시장이 되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법 처리한다기 사법 처리를 지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서울시장이 사법 처리하는 자리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열받아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건데. 아니 그것도 정몽준도 진짜 상식이 부족한 아니 사람이야. 사법 처리는 검찰이 하는 거죠.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검찰입니다. 서울시장이 검찰총장이야? 아 정말 이건 뭐 봉숭아학당도 뭐 이런 아니 봉숭아학당도 동아일보에 없네요. 나왔던 봉숭아학당도 있잖아. 예. 뭐 저기 선실에 마스터키를 주시면은 지금 문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아니 문이 안 열리는 게 물론 저기 그 키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은 수압 때문에 안 열리는 거거든요. 키가 뜯으면 되는 거지. 그 라면 신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짧은 말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뭐 그 발언에 상당한 어떤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베이비 화법이다. 애들이 쓰는 그냥 단순 화법이다. 라고 전효옥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전효옥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분칠한 모습만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줄 아는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화장 지우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얼굴이 개판오문전인 거였죠. 이게 지금 나름대로 새누리당에서는 엄선한 인재라고 보이는 자부하는 김황식, 정몽준, 뭐 이혜원은 뭐 많이 안 나와가지고 별로 욕을 안 먹었습니다만은. 아니 또 3등인데 뭐 욕 먹을 여지도 없지 사실. 그 김황식과 정몽준의 생 얼굴을 지금 본 것 아닙니까? 진짜. 이게 대한민국 자칭 보수들의 수준이에요. 이거를 자기들이 장악한 언론들 그리고 자기들이 소유한 종이 신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분칠하고 나쁜 것은 보도 안 하고 좋은 것은 확대 과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결국은 그 전도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이가 그렇게 정현주 사장 쫓아내면서 KBS 장악하고 은기영이 쫓아내는 또 은기영이가 또 여당 공천 받은 건 또 무슨 참나 떨어졌으니까 정의가 살아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여하튼 은기영이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참 형편무인 지경인 김재철이 그런 찌끄러기들을 갖다 계속 사장으로 MBC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보면요. MBC 시청률이 SBS의 뒤진 지가 오래됐지만은 JTBC한테도 거의 추월당하기 직전에 있어요. JTBC가 이게 종편인데 뉴스9 시청률이 6%대 도달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사실 노정면 뉴스K 이게 여기 종편만 됐어도 아마 8, 9%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지식을 말해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사실 JTBC도 아주 분투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눈치 봐요 거기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시 감독도 견제를 받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JTBC와 별개로 손석희 사장의 카리스마와 그걸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위태로워요. 그게 위태롭죠. 바로 그 부분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손석희가 오기 전에 JTBC 뉴스를 딱 캡처를 해서 올린 게 있는데 이건 뭐 무슨 TV조선 채널A를 뺨치더라고요. 뺨치죠. 완전히 180도로 변신을 해서 여하튼 그 전에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뉴스가 바뀐 거예요. 뉴스가 바뀐 거죠. 과거에 JTBC 뉴스 시청률은 뭐 0%대였거든요. 이게 이제 6%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천지 계획할 일이 생긴 거죠. 지금 JTBC에서 뭐 수십억 들여서 제작하는 드라마도 그 정도 시청률 안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JTBC를 소유하고 있는 그 홍씨 일가에 대해서 공격도 들어오고. 제가 장담하는데 손석희 탈탈 털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뭐 약점이 있나 없나. 분명히 탈탈 털 거예요. 안 그럴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안 돼.
왜 틀릴 일 하나. 그러니까 털면은 욕은 하겠지. 턴 거 가지고. 하지만 사람들은 턴 것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요. 털린 거. 나온 먼지. 네. 나온 이물질. 이것만 보거든. 그렇죠. 아니 뭐 최동욱 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터는 놈들 비판도 했지만은 혼의 자식 있네. 사람들이 다 그것만 주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는 괴로우니까 최동욱 총장 결국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공직사회가 그것 때문에 차렷 열중샷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렷 열중샷을 세상에 공직사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김한길 짝잡힐까봐. 안철수 이번에 진짜 완전히 점수 빵점이야 빵점. 아니 윤장현 씨를 전략 공천을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강훈태, 이용섭 이 두 분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당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서 전략 공천했다고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뭐 인기는 좋더라고요 윤장현 씨가. 예. 그런데 이게 결국 뭡니까 안철수 공동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예. 당연하죠. 원래 안철수 신당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 합당하면서 하나 정도는 우리한테 줘 이런 식의 맞고딜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어디를 주느냐 결국 강주를 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전남을 주지? 박준영 지사 요즘 뭐. 박준영 지사는 이제 더 이상 못 나옵니다. 삼진 아웃이죠. 예.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에도 주지 왜 강주를 줘가지고 그렇게 말썽을 피우나? 네. 강훈태 현 시장과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 뭐 탈당, 무소속 출마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사실상 여당안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이게 기초연금안이 참 야당으로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박근혜의 공약이 철회되면서 소득 하위 70%에게만 이제 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주는 그게 여당 방안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 10만 원 받는 분들한테는 그 10만 원만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플러스 10 하면은 20만 원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누가 가입하겠냐 이거예요. 다 사적연금을 들면은 예를 들어 사적연금으로 10만 원 받는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받나 해가지고 2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다 합치면 3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 10만 원 받는다? 그럼 당신 그 20만 원 중에 10만 원 받고 있구만. 10만 원만 받아. 결국은 20만 원만 받는 거고. 예. 세월이 또 흐르면은 이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 지금 한 40대 50대들은 연금을 부었던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이 때 연금을 받으면 대개 30만 원 이상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기초연금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래 노인의 기초연금을 뺏어가는 그런 행국이거든. 예. 그래서 이건 좋지 않은 안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반대했고 노인들에게 돈 주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새정치연합도 처음엔 반대했죠. 그런데 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걸 찬성할 수밖에 없느냐? 정치적 이유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일단 시행이 되면은 65세 이상 되는 그 노인이 전부 639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63.5%인 406만 명, 즉 400만 명 정도가 20만 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안을 막아버리면은 이 400만의 노인네들이 2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에 우리 돈 못 받는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담이 됐던 거죠. 이게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거 통과시켜준다고 해서 그 노인네들이 우리를 지지는 하겠느냐. 다만 요건 안 할 것이다. 이런 그 전략적 이유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전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노인네들 자기들 지지 안 할 건데 이건 옳은 길을 갖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해준다고 해서 이게 새누리당이 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언덕으로 우리 2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지. 639만 명 중에서 무려 406만 명이 야당이 오케이 해줘가지고 돈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욕 어차피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법안이 나쁜 이유는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에 10년, 20년만 지나면은 국민연금을 30만 원 이상 받을 사람들, 2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그 노령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 노인들의 연금을 지금 뺏어가는 이런 제도는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국민연금과 연계만 안 시키면 됩니다. 네. 형편이 지금 다 안 돼가지고 다 주려고 했는데 예산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소득 하위 70%만 주겠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야 용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국민연금과 연계를 한다는 게 결국은 문제인 거죠. 결국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면은 그만큼 줄어들고 그 부담을 국민연금으로 떠넘기는 행국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정권으로서는 예산 부담이 떨어진다. 그런 장점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네. 야당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반대를 해야죠. 네. 아니 난 그 얘기를 듣고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반대를 했다고 해서 뭐 그 여당이 여러분 못 받으시는 거 다 야당 책임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노인네들 표가 플러스 2표가 되느냐고요. 이런 이야기 나올까봐 이게 확산될까봐 크게 걱정돼서 두려워서 네. 그래서 그냥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이번 세월호 사건이 뭐 폭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계기로 해서 진짜 안철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를 많이 느껴요. 아니 공동대표가 됐으면은 새정치 한다고 했으면은 이거는 유불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이걸 반대해야 되는 거거든. 오죽하면은 그때 그 복지 때문에 비례대표로 들어갔던 김영희 의원은 나 의원직 사퇴하겠다. 새정치 민주연합은 완전히 복지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분은 정말 보편적 복지를 외쳐왔던 서울대 교수 출신의 복지 전문가신데, 예. 절망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겠어요. 새정치 운운하면서 이게 복지가 결국은 투자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복지 이제 더 이상 못 해요. 또 저것도 있잖아요. 방송관제법 종편도 여야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거. 죄송합니다. 노사동수. 노사동수로 공정방송 시민을 구성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아니 외부인 무슨 개방형 이사처럼 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사동수인데 언론노조에서 혹은 언론단체에서 그 종편에 들어가가지고 그 편성위원회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 직원들 임직원들 해서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그 사주들이 또 반대한다고 종편 내가 월급 주는 그런 새끼들에게 내가 휘둘려야 돼? 절대 반대야. 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여당이 그냥 처음에는 합의해줬어요. 합의해줬죠. 그다음에 신문사 사주들이 반발하니까 그냥 바로 또 깨갱하고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박근혜가 그렇게 미적미적 됐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의 박근혜 눈에 비치는 국민은 신문사 사주 몇 명 그 정도입니다. 특히 그 조선일보 방상훈 당시만 대한민국 국민이야? 박근혜에게는 그럼? 방상훈 사장 돌아가시면 슬퍼하시겠네. 그런데 공감하겠네. 오로지 몇 사람에 대해서만 그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 그렇다면은 안철수 씹으면은 문재인 어쩌고 하니까 문재인도 실망이야 솔직히. 왜 실망이냐? 네. 아니 문재인 의원은 당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피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문재인 의원은 사실 전 후보로서 거의 1,000만 표 갖고 표를 얻었던 분 아닙니까? 제가 안철수하고 문재인 두 분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욕을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욕을 안 먹으려고 그래. 아니 이제 안철수는 대표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욕을 당연히 먹어야 되고 뭘 하더라도 제대로 못하면 욕 먹어야 되고 근데 문재인 의원은 지금 당적을 안 갖고 있으니까 욕을 안 먹는다 생각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고비마다 개인 성명을 내야지. 예. 문재인 의원이 어떤 세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박근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과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에 앞서서 이건 이대로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의사표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 짓을 안 하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이 점점 더해져 가는 거지. 결국 이제 퇴로를 찾아서 후퇴했지만은 그래도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은 그랬잖아요. 기초선거 정당 공천 안 한다. 이거 갖고 한동안 고집을 부렸잖아요. 왜 그걸 갖고 고집을 부렸냐? 논란은 있었지만은, 근데 지금 문재인 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이제 떨어진 후보로서 반성 기간은 지났어요. 지금은 뭔가 행동해야 될 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점점 더 실망됩니다. 대권에서 멀어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안철수 안철수 문재인 한 꼬라지 보니까 나중에 박원순이가 오히려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말이죠. 논란을 즐길 줄 알고 이 논란을 이용해서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정치력이 아니겠는가.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탁월했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아니라 이용마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치학 강의 다니세요. 지금 외래 교수로 다니시고 서울대 정치연구소에 지금 연구원으로 계신데 이용마 기자 말씀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진정성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진정성도 진정성이지만 그분은 대단히 영리했다. 정치적 감각이 탁월했죠. 예. 영리했다는 점을 너무 간과하고 진정성만 보는데 아니다.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다. 지금 이 정치 지도자들은 노무현 정신을 따른다고 하면서 진정성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망한다. 머리를 못 따라하는 것 같아. 예. 안타깝습니다. 예, 영리함에 좀 방점을 두고 야권이 이 국면을 좀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말이죠.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